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표현과 형상화에 대하여를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표현과 형상화는 시쓰기나 소설 쓰기 혹은 그 수필 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한두 차례 이야기를 슬쩍 했습니다만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실용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쓰는데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을 새벽녘에 한 유명 시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시인은 누가 이 새벽에 전화를 걸었을까 하고 일어나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누구시죠? 하고 물으니까 선생님, 저 김순철입니다. 그는 오래전 고등학교에서 지도했던 제자인데 대학 졸업을 하고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시인 지망생이었습니다. 김군 어쩐 일인가? 김순철이 전화를 건 까닭은 김순철이가 간밤에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시를 아주 감동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썼고 그리하여 그것을 가능하면 빨리 선생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어 선생님의 이메일로 발송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한시바삐 봐주시기를 희망하며 크게 실례가 된 줄 알면서도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었다. 제가 너무 감동적으로 쓴 것이므로 이때껏 시를 써왔지만 이렇게 감동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선생님께서도 깜짝 놀랄 만큼 감동적인 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메일을 한번 열어봐 주시고 수고스럽지만 이번 시만큼은 꼭 독후감을 곧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철의 목소리에는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어있었고 그것은 그가 아직도 흥분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스승인 시인은 오냐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낸 시는 그가 흥분하여 말한 대로 크게 감동을 주는 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는 사랑을 노래한 것이었는데 오 하는 감탄사들이 연이어 들어있었고 달빛 쏟아지는 강변 모래밭에서 부둥켜 안고 입맞춤을 한 그 상황을 추억하며 우는 남자의 심사를 두근거리는 가슴 나의 사랑이여 흘러가는 강물 불어오는 바람 오 뜨거운 우리의 사랑이여 이런 식으로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인 시인은 전혀 그 시에서 감동을 느낄 수 없었고 아름답고 슬픈 감정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김순철이 감동적으로 썼다는 사랑이 다만 관념적으로 설명적으로 읊어졌을 뿐 전혀 사랑의 감정이 표현되지 않았고 그 사랑의 실체가 형상화되지도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감동적으로 썼다고 그래서 그 시가 반드시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시는 감동적으로 썼을지라도 그 시인은 그 시를 쓴 사람은 아주 스스로 냉정해야 되고 스스로의 언어를 조탁해야 됩니다. 가르고 닦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대두되는 것이 표현과 형상화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란 말은 설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가령 생명력이 뭐냐고 물으면 그것을 사전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 하부 구조를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화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을
표현을 통해 독자의 가슴에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바다에 가면 파도를 보잖아요. 파도가 그 바다의 본질은 아니에요. 파도가 이렇게 철썩철썩 치는 것은 바다의 한 현상이지 바다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고 현상만으로 바다의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 바다를 제대로 읽어냈다고 말할 수 없죠. 바다를 표현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광주의 가수 김원중의 달거리 콘서트 이야기 초대 손님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회자가 생명력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나는 딸에게서 들은 바 있는 그의 4살 난 외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어미가 새벽이를 놀이터에 데리고 갔는데 그놈은 한없이 시소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려 했습니다. 어미는 아주 오랫동안 아들이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지쳐서 그놈을 억지로 이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은 그놈은 현관바닥에 선 채로 다시 놀이터로 가자고 떼쓰며 울었고 어미는 그 울음 그치게 할 뾰족한 수가 없어서 응접실 소파에 기대 앉아 있는데 한 20분쯤 울던 그놈이 문득 어미를 향해 엄마 나 좀 뭐 마시고 싶어 하고 말했대요. 어미가 이제 아이가 그만 울려나 보다 하고 우유팩 하나를 안겨주었는데 그것을 꿀꺽꿀꺽 다 마시고 난 그놈은 새로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생명력인 것입니다. 제가 이 예문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줬던 그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력을 설명해 주면 안 됩니다. 생명력은 가령 사전을 열어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힘을 생명력이라고 한다. 살아있는 것이 더 잘 살려고 분투하는 그것도 생명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사전적인 설명인 거예요. 설명적으로 글을 쓰면 그것이 사전식 설명이지 그가 쓴 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력은 어떤 생명력이 왕성한 어떤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이렇게 사진 찍듯이 그림으로 그리듯이 그려 보이면 그것이 좋은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래전에 쓴 새라는 시를 한 편 그 예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창공을 움켜쥔 적이 있다. 지금 표현과 형상화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것은 소설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이것은 시로 어떻게 형상화하고 표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입니다. 그런데 새를 읊고 있는데 이 시인은 천년의 첫 줄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창공을 움켜쥔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새와 창공을 같은 것으로 본 거죠. 새가 날아다니면 창공을 날아다니는데 새 한 마리를 잡는다는 것은 창공을 움켜잡는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창공도 별것이 아니다. 내 소나기 속에서 펄럭펄럭 가슴 두근거리고 있었다. 창공에 날아다니는 그 새를 잡았는데 창공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의 자유로운 그 비상, 날아다니는 것, 그것을 소나기에 움켜쥔 것입니다. 처마 구멍에 그물을 받치고 잡아낸 참새 한 마리. 새들이 겨울철에
구멍에서 자고 있는 것을 잡아낸 것입니다. 그래갖고 새를 이렇게 잡아내 가지고 창공을 움켜쥐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인의 감정이죠. 그 참새와 한 구멍에 있다가 푸르르 어둠을 가르고 날아간 다른 참새는 어느 창공을 헤매고 있을까? 그때 실수로 날려보낸 참새의 발목에 묶어놓은 내 가슴 속의 명주 실꾸리는 계속 풀렸고 어른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한 마리만 잡고 한 마리는 계속 날아갔는데 그 창공을 날아간 새는 지금까지도 어디선가 계속 날아다니고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내 소나기 속에서 가슴 두근거리던 그 참새같이 어느 누군가의 거대한 소나기에 잡혀 있다. 나는 새를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데 새처럼 누군가의 소나기에 잡혀 있습니다. 내가 숭상하는 신에게 잡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잡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돈벌이에 직장에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소나기에 잡혀있는 새처럼 내가 그렇게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가령 내가 숭상하고 있는 신은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에게 부자유한 존재가 되는 거죠. 내 손에 잡혀있는 새처럼 내가 신의 소나기에 잡혀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연인의 소나기에 내가 잡혀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제주로, 제주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서울로 날고 또 날아보아도 나는 내내 붙잡혀 있는 참새 한 마리일 뿐. 이게 새의 전문입니다. 이 시가 표현과 형상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해석한다면 자유의 새는 창공이라는 자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잡힌 새는 구속이고 실수로 날려보낸 새는 자유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새를 잡으려고 새가 살고 있는 구멍에 손을 넣었을 때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날아갔다면 한 마리는 자유의 공간으로 날아가고 한 마리는 내 소나기에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서로를 날아보아도 나는 누군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신에게 잡혀 있거나 사랑하는 내 연인에게 잡혀 있거나 잡혀 있는 구속되어 있는 자유가 없는 새일 뿐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는 새가 내 소나기에 잡혀 있는 것하고 하나는 내가 믿는 신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잡혀 있는 것하고 그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표현되어 있고 형상화되어 있는 본보기입니다. 이와 같이 가령 새라는 것을 가지고 시를 쓴다면 새가 대상이 된 거죠. 대상을 시로 쓸 때 표현해야 되고 형상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시와 소설에 있어서 형상화는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표현과 형상화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덜 되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음에 1시간 더 표현과 형상화에 대한 강의를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라는 예문을 들어서 제가 표현과 형상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단의 거목 한승원 선생님의 신작 소설 사람의 길이 출간되었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한 길, 사람이라면 걸어야 하는 길. 바닥만 보느라 작아진 우리,
어떻게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늘이 가리켜 주었던 화엄의 길. 대작가가 제시하는 구제의 길, 그리고 향기로운 사람. 한승원 선생님의 신작 소설 사람의 길. 지금 걸어보세요.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